2011년 11월 7일의 차가운 새벽, 웅장한 한국의 지리산 사이에서 한 어머니의 세상이 산산이 부서졌다. 박미영은 자갈 주차장 가장자리에 서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준호 28살, 민수 26살, 현우 24살, 성민 22살, 은지리산 국립공원의 울창한 산림으로 사냥을 떠났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족의 전통이자 형제의 의식이었다. 그들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숲길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이 산에서 자란 숙련된 사냥꾼들이었고 그들의 총은 자신의 손처럼 익숙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의 이야기와 아마도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태양이 뾰족한 봉우리 뒤로 져서 조용한 숲에 주황빛을 드리웠을 때 형제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2011년 11월 7일 지리산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져갔다. 구례군에 살고 있는 박미영은 자신의 집 부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무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 9시, 네 아들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아침에 그들은 파란색 현대 포터트럭을 타고 전통적인 가족 사냥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떠났다. 28살의 준호는 가장 나이가 많고 책임감이 강한 큰아들로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항상 안전을 우선시했다. 26살의 민수는 과묵하고 관찰력이 뛰어나 산을 펼쳐진 책처럼 읽을 수 있었다. 24살의 현우는 항상 자신의 무심한 웃음으로 가족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22살의 막내 성민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사격수였다. 밤 7시까지는 집에 있을게요, 엄마. 준호가 작별 인사로 그녀에게 키스하며 약속했다. 이것은 그들의 평상시 코스인 노고단 능선까지 가는 길이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익숙한 3km 길이었다. 밤 10시에 박미영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올라타고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그들의 트럭을 보았을 때 비어있고 열쇠가 꽂힌 채로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유리창의 서리를 보니 차가 이미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서 있었던 것. 닿았다. 다음날 아침, 첫 빛이 산꼭대기를 건드렸을 때 박미영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명확했다. 제 아들들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김철수 레인저는 1시간 내에 도착했다. 지리산에서 20년간 일한 경험으로 그는 진짜 위험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고 그가 본 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숙련된 지역, 사냥꾼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4시 함께라면 더욱 그렇다. 지리산은 거대한 녹색 미로처럼 그들 주위에 펼쳐져 있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 가파른 경사, 깊은 계곡. 여기서 한 번의 실수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그 다음에 빈 트럭을 바라보았다. 그의 뱃속에는 항상 최악의 사건들을 동반하던 그 무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그는 이해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찾을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지리산은 우리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수색팀은 2011년 11월 8일 새벽 6시에 출발했다. 김철수 레인저가 이끄는 팀에는 국립공원 직원 6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형제들의 계획된 루트는 간단했다. 노고단 주차장에서 능선을 따라 3km를 걸어 사슴이 자주 나타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었다. 경험 많은 사냥꾼에게는 안전한 코스였다. 하지만 첫날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발자국도 부러진 나뭇가지도 떨어뜨린 장비도 없었다. 구조견 2마리가 형제들이 입었던 옷의 냄새를 따라갔지만 등산로에서 1km 지점에서 갑자기 혼란스러워했다. 마치 냄새가 그 지점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이틀째가 되자 수색 범위를 크게 넓혔다.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온 추가 자원봉사자 30명이 합류했고 경찰 수사팀도 사건에 개입했다. 4명의 성인 남자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조난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3일째, 한 자원봉사자가 계획된 루트에서 800m 떨어진 가파른 사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시나무에 걸린 찢어진 주황색 천조각이었다. 그것은 신선해 보였고 최근에 찢어진 것 같았다. 박미영이 그것을 보았을 때 즉시 알아보았다. 이것은 성민의 안전조끼 색깔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왜 저기에 있을까요? 그 방향으로는 사냥감이 없어요. 김철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시작했다. 가파른 사면 아래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고 만약 누군가 떨어졌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계곡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4일째가 되자 헬리콥터가 투입되었다. 조종사는 지리산의 울창한 숲 위를 낮게 날며 수색했지만 나무들이 너무 빽빽해서 열화상 카메라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공식 수색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인력을 계속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철수가 박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미영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국립공원 근처의 작은 여관에 방을 얻고 매일 홀로 산을 수색했다.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걸었고 목소리가 쉴 때까지 계속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야생 멧돼지 공격, 절벽에서의 사고, 또는 조난으로 인한 저체온증. 하지만 가장 어두운 이론은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박미영은 이 모든 추측들을 들으며 괴로워했다. 그녀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의 아들들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2016년 10월 12일, 지리산의 첫 서리가 내린 날 아침, 한 등산객이 노고단 동쪽, 임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숲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등산객이 다가가자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도와주세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박준호입니다. 구례지역병원 응급실에서 박미영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의사가 그녀를 병실로 안내했을 때 침대에 누운 사람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야윈 얼굴, 상처 자국. 하지만 그 눈빛은... 엄마? 준호가 그녀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미영은 그제야 확신했다. 그의 손을 꽉 잡고 오열했다. 다른 애들은? 민수는? 현우는? 성민이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잘 안 나. 나요. 동굴, 추위,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손발에 동상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산에서 어떻게든 생존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이었다. 김철수 레인저가 병원에 도착했다. 준호야, 어디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동굴, 깊은 동굴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넷이 함께 있었는데 그가 머리를 흔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사라졌어요. 누가 사라졌다는 거야?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추위. 아니면 그 사람,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준호가 갑자기 쏘스라치게 놀라며 말을 멈췄다.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부분적 기억 상실을 진단했다. 5년간의 극한 상황이 그의 정신에 큰 충격을 준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준호가 들고 있던 것이었다. 낡은 사냥용 칼 하나. 김철수가 조사해보니 손잡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M.S. 민수의 이니셜이었다. 이 칼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김철수가 물었다. 준호는 칼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형이, 민수 형이 마지막에 저에게 줬어요. 살아남아라고 했어요. 준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가 말한 깊은 동굴을 찾기 위해
김철수는 지리산의 지질 지도를 꼼꼼히 검토했다. 노고단 일대에는 수십 개의 자연 동굴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얕거나 이미 알려진 곳들이었다. 2016년 10월 15일 수색팀은 준호가 발견된 지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구조견들이 다시 투입되었지만 5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비바람이 대부분의 냄새를 지워버렸다. 3일째, 마라 헨슬리 레인저가 계곡 상류의 절벽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끼로 덮인 바위 표면에 인위적인 홈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어당긴 자국 같았다. 여기 보세요. 마라가 소리쳤다. 그 홈을 따라가자 절벽 아래 숨겨진 틈새가 나타났다. 입구는 겨우 한 사람이 기어들어갈 정도로 좁았고 죽은 덩굴들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김철수가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다. 10m쯤 기어가자 공간이 넓어졌고 어른이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동굴 바닥에는 마른 소나무 잎들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날카로운 돌로 새긴 글자들이 있었다. 준호 2011, 민수 2012, 현우 2013, 김철수의 가슴이 뛰었다. 이곳이 바로 형제들이 숨어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왜 연도가 다를까? 그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이곳에 있었다는 뜻일까? 더 깊숙이 들어가자 낡은 담요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는 작은 화덕을 만든 흔적과 재가 남아있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오랜 시간 생활했던 것이 분명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동굴 맨 뒤쪽에 있었다. 벽에 새겨진 또 다른 글자. 도망쳐. 빨간. 모자 조심. 그 아래에는 성민이라고 새겨져 있었지만 연도는 없었다. 포렌식 팀이 동굴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담요에서는 네 형제 모두의 DNA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미확인 DNA도 함께 발견되었다. 화덕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불을 피운 것은 약 한 달 전이었다. 준호가 발견되기 직전까지 누군가 이곳을 사용했다는 의미였다. 김철수는 준호에게 동굴 사진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했다. 맞아요. 여기에요. 우리가 숨어있던 곳이에요. 왜 너희들이 각각 다른 연도의 글자를 새겼니? 김철수가 물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며 힘겹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씩 데려갔어요. 형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해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김철수가 간절히 물었다. 빨간 모자. 그는 우리를 감시했어요. 도망치려고 하면. 준호가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성민의 배신이 밝혀진 후 김철수는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했다. 준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다. 준호야, 성민이가 언제부터 이상해졌어?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다. 2016년 초부터였어요. 갑자기 나가기 시작했고 돌아올 때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하지만 늘 부족했어요. 그 사람? 빨간 모자 사나이는 언제부터 나타났어? 2011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2012년에 민수 이루는 미부카마 형을 2013년에 현우 형을 데려갔어요. 김철수는 시간표를 정리했다. 범인은 5년간 형제들을 하나씩 제거해왔고 성민은 마지막 해에야 협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철수의 팀은 동굴 주변을 재수색했다. 어제 새로 내린 비로 땅이 젖어있던 계곡에서 마라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진흙 속에 반쯤 묻힌 현우의 등산화였다. 등산화 안쪽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 신보, 밀렵. 현우가 급하게 쓴 것 같았다. 김철수는 이 단서를 바탕으로 과거 기록을 조사했다. 2008년부터 지리산 일대에서 불법, 밀렵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신보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하지만 체포된 적은 없어서 지문이나 DNA 기록이 없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신보성은 40대, 남성으로 빨간 모자를 쓰고 낡은 트럭을 몰고 다녔다고 했다. 다시 동굴로 돌아가 김철수는 더 꼼꼼히 조사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
바위 틈에 끼어있던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녹이 슬었지만 SB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신보성의 이니셜일까? 김철수가 중얼거렸다. 준호에게 이 금속 조각을 보여주자 그의 반응이 격렬했다. 그거! 그 사람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거예요. 군대 인식표 같은. 이제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했다. 신보성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성민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일까? 그날 밤 김철수는 지리산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신보성에 가능한 은신처를 표시해보았다. 물과 사냥감에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될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김철수의 팀은 준호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했다. 준호가 기억해낸 큰 바위 3개라는 단서로 특정 지역을 좁힐 수 있었다. 수색 이틀째 탐지견이 바위 근처 숲속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비로 인해 표토가 씻겨 내려가면서 뭔가 드러난 것 같았다. 여기 이상해요. 마라가 소리쳤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얕은 무덤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인간의 유골이 있었다. 포렌식 팀이 유골을 조사했다. 치아와 뼈의 상태로 볼 때 젊은 성인 남성이었다. 두개골에는 심한 타격 흔적이 있었다. 무덤 근처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흙에 반쯤 묻힌 시계였다. 박미영이 확인하자 즉시 알아보았다. 이건 민수생일 때 제가 선물한 시계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색팀은 주변을 더 자세히 뒤졌다. 50m 떨어진 곳에서 2번째 무덤을 발견했다. 갈비뼈에 깊은 상처가 있는 또 다른 유해였다. 이번에는 현우의 군대 인식표가 함께 발견됐다. 그가 군 복무 시절부터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다. 김철수는 병원의 심리상담사와 함께 준호를 찾았다. 준호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박미영을 통해 소식을 전했다. 박미영은 무너져 내렸다. 민수, 현우, 그녀는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형들이 저를 살리려고. 그가 중얼거렸다. 마지막에 성민이를 멈춰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민이가 뭘 했는데?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 사람한테 형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말해줬어요. 음식을 받는 대신에.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철수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보성이 성민을 이용해 형들을 하나씩 유인해 살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성민은 어디 있는가? 그는 아직 신보성과 함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도 이미. 김철수는 생각하기 싫었지만 3번째 무덤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민수와 현우의 무덤이 발견된 후 김철수는 준호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준호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신보성이라고 확실해? 김철수가 물었다. 네, 성민이가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성민이만 그 사람과 만났거든요. 준호에 따르면 신보성은 2011년 형제들이 사냥을 나갔을 때 처음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불법 밀렵 캠프를 우연히 발견한 형제들을 위협했다. 형들이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우리를 가둔 거예요. 신보성은 형제들을 동굴에 가둔 후 한 명씩 데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수를, 그 다음 해에는 현우를, 그리고 성민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마지막 한 명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성민이한테 형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성민이는 정말로 너희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네, 그 사람이 영리했어요. 성민이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김철수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보성은 목격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한 번에 모두 죽이면 대규모 수색이 시작될 것을 알고 시간을 두고 한 명씩 처리한 것이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키는 보통이고 항상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칼을 차고 다녔죠. 김철수는 2008년부터의 실종 신고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다. 지리산 일대에서 홀로 등반하다 실종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혹시 신보성의 다른 피해자들일까? 경찰은 신보성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었다.
신보성이라는 이름조차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성민이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도망치라고. 언제 마지막으로 성민이를 봤어?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김철수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다. 성민도 결국 신보성의 손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세 번째 무덤을 찾아야 했다. 수색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성민과 신보성 모두를 찾기 위해서 2016년 10월 25일 김철수는 준호와의 마지막 면담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준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준호야,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겠니? 성민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준호는 한참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민이는 처음에 정말로 우리를 구하려고 했어요? 준호의 기억에 따르면 신보성은 매우 교묘했다. 그는 성민에게 형들을 한 명씩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 곧 거짓말했다. 첫 번째로 민수 형을 데려갔을 때 성민이는 정말로 형이 구출된 줄 알았어요. 신보성이 형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돌아오지 않았잖아. 네. 그래서 성민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보성이 아직 위험하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현우가 두 번째로 사라진 후 성민은 진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성민이가 신보성한테 대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위협했죠. 너도 죽고 싶냐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그때부터 성민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꾸 형들을 죽인 건 나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에 성민이는 어떻게 됐어?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작년 여름 신보성이 저를 데려가려고 왔을 때 성민이가 막아섰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성민이가 신보성을 밀치고 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준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성민의 희생 덕분에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철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성민이도 저는 성민이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성민이를 살려둘 리가 없어요. 김철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성민이는 네 목숨을 구한 영웅이야. 그것만은 확실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신보성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제를 차례로 제거했다. 성민은 형들을 구하려다가 범인의 함정에 빠졌고 마지막에는 준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남은 일은 신보성을 찾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었다. 성민의 진실이 밝혀진 후 김철수는 신보성 추적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준호의 증언에 따르면 신보성은 여러 개의 은신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며칠마다 이동했거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김철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지리산 전체를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색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 28일 북쪽 계곡에서 수색하던 중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다. 산불 감시, 카메라에 불빛이 잡힌 것이다. 사람이 만든 불로 보였다.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접근 계획을 세웠다. 소리내지 말고 포위해.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간에 경로를 차단해. 수색팀은 새벽 어둠을 이용해 조용히 이동했다. 목표 지점은 깊은 계곡 속 동굴이었다. 동굴 근처에 도착하자 정말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철수는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위치를 지시했다. 갑자기 동굴에서 남자가 나왔다. 중년의 마른 남성으로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수색팀을 발견했다.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신보성, 김철수가 소리쳤다. 멈춰! 하지만 남자는 답하지 않고 계속 도망쳤다. 그는 정말로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바위들 사이를 마치 길처럼 누비며 빠져나갔다. 김철수와 팀원들이 추격했지만 거리는 벌어지고 있었다. 5년간 이 산에서 살아온 경험이
차이를 만들었다. 안 돼! 놓치면 안 돼! 김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망치던 남자가 발을 헛디뎌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김철수가 달려가 보니 남자는 다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수염으로 덮인 거친 얼굴, 날카로운 눈빛. 신보성인가? 김철수가 물었다. 남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다. 드디어 5년간의 추적이 끝났다. 신보성이 잡힌 것이다. 신보성이 체포된 후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구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이 도착해 정식 체포 절차를 밟았다. 김철수는 사건을 정리하며 마지막 미스터리에 대해 생각했다. 성민은 어디에 있을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신보성을 경찰이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일 후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김철수도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준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성민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는데 형사가 물었다. 신보성은 변호사와 상의 후 대답했다. 그 애가 갑자기 대들었어. 어쩔 수 없었지. 성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 건너편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과 수색팀이 며칠에 걸쳐 지역을 수색했다. 일주일 후 큰 소나무 근처에서 성민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박미영은 마침내 네 아들 모두를 찾을 수 있었다. 슬픔과 동시에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이제 애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겠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심리치료를 받으며 형들의 죽음을 받아들여 가고 있었다. 성민이는 마지막에 영웅이었어요. 준호가 김철수에게 말했다. 형들도 저를 지키려고 했고요. 신보성의 재판은 몇 달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김철수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다. 5년 전 사라진 네 형제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되었다. 지리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산이 간직한 슬픈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박미영은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 사랑하는 네 아들 준호, 민수, 현우, 성민을 기리며 라고 새겨진 비석이었다. 준호만이 살아남았지만 그는 형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었다. 비록 슬픈 방식이었지만. 지리산의 비밀은 2011년 사냥 중 사라진 박씨 가문 네 아들의 비극을 다룬 이야기다. 5년 후 큰아들 준호가 살아 돌아와 형제들의 끔찍한 운명을 밝혔다. 밀렵군 신보성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불법 행위 발각을 두려워하며 5년에 걸쳐 형제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했다. 그는 넷째 아들 성민을 이용해 가족을 구하려는 그의 마음을 조작했다. 민수 2012년과 현우 2013년가 먼저 죽었고 성민은 2016년 9월 준호를 구하기 위해 영웅적으로 목숨을 바쳤다. 김철수 레인저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6년 10월 범인이 체포되었고 가족은 모든 아들들에게 합당한 예를 갖출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가족 유대의 힘과 형제의 희생정신 그리고 수년간의 고통 끝에 찾아오는 정의의 필연성을 보여준다.